국민연금 가입자는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에 수급자분들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그거 국민연금 받을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저는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키우는 저는 박세암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이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 국민연금에 큰 걱정이 있죠. 네. 갈수록 기금이 빨리 고갈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그리고 2007년에 이어서 1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또 하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인지 지금 공론화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튼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한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점검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재정 추계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가장 최근의 재정 추계가 2023년 5차 재정 재계산입니다. 네. 5년 전에 했던 재정 추계 결과는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한 것이었는데 예. 2년이 앞당겨져서 2055년에 소진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40년까지는 계속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죠. 2041년경 되면은 감소되기 시작해서 2055년 되면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고 이걸로 소득 대체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인지가 궁금해요. 평균 금액이 한 62만 원 내지 63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전체 그 수급자의 평균이고 실제 그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을 받고 있고 최대 연금액 받는 사람은 거의 250만 원 가깝게 받고 있긴 합니다. 받는 사람들의 편차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소득 대체율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될 것인지. 네. 현재로서는 불균형해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어떻든 균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어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험료를 오늘까지 냈으면 그리고 내일 퇴직하면 내일부터 바로 연금받는 이렇게 가입기간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예. 1차 개혁 이후에 수급 개시 연령은 연장시켜 놓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연장을 안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의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논쟁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59살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늘린다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어도 64살까지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면 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 내냐 하는 건데 맞아요.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5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분만 내는 것이지 그것도 일정 소득 이상의 과세 소득이 있는 분만 내는 것이지 소득이 없으면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할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주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 좋은 점 하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안 해줘도 됐는데 이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60세부터 64세 기간에 있는 고령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적지 않은 부담인데 고용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는 역효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바로 올릴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야 연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가가 하지 말아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64세까지 의무가입 연령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이 된다. 국민연금의 법적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사회생활이 끝나는 건 60도 아니라 50대 중후반 때 끝나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을 받는 시점은 의무가입 기간이 뒤로 미뤄지면 당연히 수령할 수 있는 기간도 뒤로 미뤄지니 이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정년제도가 아예 없거나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정년제도가 있지만 70이 넘거나 네.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하고 이런 정년제도 같이 손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고요. 이번에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한다든지 예. 전반적으로 고령자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용구조, 노동시장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요즘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은요, 오히려 내가 손해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연금을 받는 시점을 앞당기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지난해만 하더라도 100만 명에 육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금 말고 별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요? 작년에 특히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작년까지만 해도 62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3세로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5년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요. 또 5년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이자가 7.2%씩 붙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늦게 받으면 그 원래 연금액의 7.2%. 그다음에 또 1년 늦게 받으면 7.2에 또 7.2. 뭐 이런 식으로 연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서 5년 늦게 받으면 36%까지 늘어납니다. 반면에 또 일찍 받으면 1년 일찍 받으면 6%, 2년 일찍 받으면 12%에서 5년을 일찍 받으시면 30%를 적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돼 있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수급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기대 수명에 맞춰서 개시 연령을 높여서 잡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9세입니다. 네. 그런데 2090년대에 가면은 한 92세까지 늘어나게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10세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근로세대라든지 보험료가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 없이 제도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결국은 보험료 올리는 걸 선택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늦게 받는 걸 선택할 것인지 올해도 받고 보험료도 작게 되고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기대 수명은 이제 머지않아 90세까지 늘어나면 또 뭔가 변수가 있으니 그때마다 공론화를 계속하기보다는 지금 미리 세팅해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수월하게 도출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좋은 생각하십니까? 생각이십니다. 미리 결정을 해놔야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설계할 때 내가 연금 받는 나이는 몇 살이라는 전제 위에서 근로계획도 따고 노후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당장 그 시점에 가서 바꾼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미리 그것까지 감안해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네. 배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자꾸 미루는데 네.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국가들이 생각보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고갈은 직면했던 것 같은데 그럼 고갈되거나 또는 고갈에 임박한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기로 한 건가요?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더 내고 덜 받고 뭐 이런 조정입니까? 예, 대부분의 선진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미 적립기금 없이 연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적립기금 없으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있는데 예. 실제로는 유럽의 모든 국가가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예. 연금을 수급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근로세대가 나누어서 보험료 형태로 거두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근로세대가 줄어들고 예. 노년세대가 많아지니까 근로세대 한 분 한 분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많아지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받는 분은 좀 더 깎고 부담하는 분은 좀 더 부담하고 뭐 이런 그 중간점 정도에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 또 한 가지 제가 특이하게 살펴본 것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에게도 여쭤보기 위해서 공론화 작업 등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얼마 늘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금 수령 연령도 자동스럽게 뒤로 미루는 그런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걸 이제 우리 그 학술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사실은 5년마다 재정 재계산하는 것이 예.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본격 가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이 일단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과
부담하는 것이 딱 균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균형을 이루어서 보험료와 받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입자 수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미세 조정을 자동 안정화 장치로 하는 것이지 네. 근본적인 개혁은 일단 연금 개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연금 개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균형 상태가 계속하기 위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하나 더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연금 개혁을 한 이후에 이른바 파인 튜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이런 개혁 과정에서 많은 진통들이 있었겠죠. 이익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더 부담해야 되고 네. 또 깎여야 되고 또 더 늦게 받아야 되고 뭐 정부 입장에는 또 국고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연금을 못 받게 되든가 안 그러면은 연금 부담하는 사람들도 미래에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갈 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을 보면 이걸로 인해서 고갈 시점을 한 7에서 8년 정도 늦추게 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이렇게 고갈 시점 7, 8년 뒤로 미루는 개혁이라는 건 이게 임시 미봉책이니 차라리 우리도 유럽처럼 쌓아놓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지참에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뭐 그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1986년도에 설계할 때 국민연금이 2040년대 말 되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예. 따라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돼서 근로세대가 노년세대를 부양하는 그런 부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가 방식 연금제도로 전환된다는 생각 위에서 연금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것은 평균 수명이 75세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미 82.9세가 됐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앞으로 90세 넘게 되고 저출산 문제가 예. 있습니다. 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0.72명. 예. 이것은 뭐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근로자 수는 줄고 노년에 있는 어르신 숫자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는 서구 유럽과 같이 기금 없이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현재 보험료가 9%인데 적립기금이 고갈돼 버리면 연금 보험료를 무려 30% 이야. 소득 대비 30%로 높여야 근로세대가 노년세대를 부양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예. 18%에 20%가 되면 낸 만큼 받는 것이고 20%가 넘으면은 낸 것보다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대 18 내지 20%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미래 세대가 자기가 받는 것보다 낸 게더 너무 많은 부담을 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낸 것만큼은 받게 하는 게 연금 개혁의 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0%로 예상되는 그런 식의 부가방식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20세인 가입자가 평균 수명까지 사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은 방안 이것을 마련해야 현재 청년 세대가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예. 우리가 연금 개혁만 미리 하면 그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국민연금 이슈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내가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4월에 TV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토론을 거치고요. 이 중에 하나의 안을 결정해서 국회 특위 논의를 거쳐서 입법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인 건데 5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일단 500명을 선정하는 방법은 성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연금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성향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공론화 과정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내고 더 받고 또 하나는 내는 것은 깎을 수는 없지만 현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보험료도 올리는 좀 재정 안정화 쪽에 치중한 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해서 어느 한쪽으로 정책 결정하기에는 예. 정부도 어렵고 국회도 어렵고 뭐 그런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에 네. 500명 시민 대표단에게 여쭈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을 참고해서 그 방향으로 연금 개혁하면 무리 없이 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연금 말고 우리나라에는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주는 거 이것도 국가가 도저히 앞으로 감당이 안 될 테니 전부 다 국민연금으로 결국은 통합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갑론을박이 많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우리 특수직영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직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어제도 이번 공론화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될 거고요. 예. 다만 이 공무원연금 등 직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일단 제도가 같을 때, 네. 재정 상황이 똑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지금 그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비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18%, 두 배로 높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펑크가 나인 상태고요. 예. 반면에 국민연금은 아직도 적립기금이 1,036조나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직영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는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예. 다만 그 가는 방향도 과거의 긴 역사를 또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공적 연금 체계까지 어떻게 재구조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 대표단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한 70% 분에게 월 한 33만 5천 원 정도 지급합니다. 예. 기초연금은 70%로 딱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니까 예. 정말 노인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집중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조정하는 예. 것이지.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제도도 지금 가입률은 50%밖에 안 되고 예. 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거의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꿔야 되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결은 오랜 기간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입 기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뭐 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결혼, 출산 등으로 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통틀어서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결국은 우리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든 제고해서 좀 불만인 것을 갖다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형평성 제고 방안 이것이 또 의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대 간에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교수님 네,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급적 근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개혁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번에 이제 총선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시작하는 것이 5월 말입니다.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은 이 공론화 결과를 기초로 해서 연금 개혁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뭐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특위를 만들고 새로운 논의를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 갑론 을드박 하다 보면 연금 개혁 시기가 또 늦어져서 그렇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총선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자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도 보면은 중요한 많은 법안들이 그 기간에 통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낙선한 분 낙선한 분대로 또 재선한 분 재선한 분대로 부담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네요. 그 부담 없는 시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가슴이 확 떨리면서 이거 뭔가 나한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뭘 줄인대요. 아. 그래서 걱정이 딱 됐는데 지난해 퇴직해서 연금 받을 분들 중에서 한 11만 명이나 원래 받아야 될 연금액을 제대로 못 받고 감액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제도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법령상으로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조정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별도의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령연금을 수급 시작한 시점부터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있습니다. 예. 그게 현재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만이면 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연금도 받고 또 소득 활동도 있고 하면은 감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 이 제도가 고령자가 더 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걸 더욱더 조장해야 되는 장려해야 되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는 반합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재정이 아직은 취약하고 당장에 바뀐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변화됐던 내용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미래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금 소득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 복잡해요.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예, 도대체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도 다 국민들도 수용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성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일단 급한 것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급한 것부터 먼저 좀 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출 관련 부분도 국민들이 좀 더 합의하고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네.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이루었던 것을 네. 일단은 100%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차선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은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건 결국 17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지금 하나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국가적인 신뢰, 네. 예, 사회적인 그런 믿음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